자,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특례 보금자리론 소진이 되면 신혼부부 등 현재 자산이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집을 구매할 대출 여력이 없어질 상황이 우려가 된다.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가능한 사람이 현 시점 기준 가격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되냐, 혹은 구매를 하지 않고 2-3년 후에 구매를 해야 되냐. 자, 전적으로 요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요, 특례 보금자리론 둘째치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죠.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40%까지 낮추고, 그 전에 초이노믹스로는 LTV를 막 70%까지 풀고 그랬었죠. 근데 그 규제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조정대상 지역의 LTV 50%까지 규제를 하고, 그랬을 때 언론에서 입을 모아 한 얘기가 뭐냐? 주거 사다리가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을 못 산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부추겼죠. 지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대출 없어져서 당신은 못 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사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지금 질문하신 분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뭐냐? 지금도 똑같죠. 특례 보금자리론 나올 때 집 사야지, 특례 보금자리론 끝나면 집을 못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유명한 가스라이팅이자 또는 세뇌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주택은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집값이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상승론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저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은 수요 공급, 모든 자본주의예요.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논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요 공급의 논리를 말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수요 공급의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 부족 프레임을 잡고 그 공급 부족은 신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공급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매물 플러스 입주예요. 그래서 매물과 입주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입주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건 매물이에요. 왜냐면 매물이 줄어든다 자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매도하고자 하는 수요보다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거래가 되면서 매도인들은 더 늘어나지 않는데 매수인들이 계속 찾으니까 매물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가 더 과잉된 상황이고, 이게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그 추세가 나왔을 때, 그리고 입주는 거기에 추가되는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도 신규 공급, 요 입주 또는 분양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 말고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수요라고 해요. 근데 이 투기 수요는 시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들어오던가 빠지든가 할 수 있는 거고, 실수요야말로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 실수요가 어쨌든 간에 수요로 남아있어서 매매 수요로 가든가 전세 수요로 가든가 월세 수요로 가든가, 실수요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투기 수요는요, 매매 수요에서 빠지면 그냥 시장에 없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볼 때도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요는 얼마 없는데 신규 공급 조금 들어온다고 계속 공급 부족 이딴 이야기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뇌를 시켰는데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질문 하신 부분에서 제일 봐야 될 것은 얘네가 아니라 요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제 실수요, 매매 수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사라져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집값이 예를 들어 한 7억 정도 한다. 근데 DSR 피해서 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살 수 있는데 나중에 얘가 6억으로 떨어지더라도 DSR 40% 내가 해봤더니 DSR 3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요때는 내 돈 2억 있으면 되는데 요때는 내 돈 3억이나 필요해. 그럼 이때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만 그래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나만 특례보금자리론 안 받으면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들 안 돼요. 왜냐면은 현재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DSR이 60%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아마 변동이 됐을 거예요. 마지막에 봤을 때 아마 통계가 다음 통계가 나오면은 변동이 된 게 나올 텐데 60%였고 그 전에 코로나 때가 한 53% 정도 했어요. 그 금리가 낮아도 DSR은 50%가 넘어갈 정도로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하다는 소리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살아났죠. 그 이유는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을 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요. 그러면은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물이 100채인데 수요가 110명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칠 수가 있죠. 근데 이 수요 중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80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30명으로 줄어요. 매물이 100채인데 수요가 30명이다. 그럼 집값이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수요들을 계속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수요, 내가 나중에 실거주로 저 집을 사더라도요, 첫 번째, 그냥 매매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자들, 부자들. 그 다음에 대출 끼고 매매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일단 갭투기로 사놓고 나중에 전세금 갚고 들어간다.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요 세 가지 수요가 대표적인 실수요죠. 근데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원래 부자고 요 사람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요가 아니에요. 요건 제끼고. 그 다음에 대출 끼고 매매. 대출 끼고 살려고 그랬는데 여기 특례 끝나면은 수요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갭투기로 사놓고서 나중에 전세금 갚으려는 사람들. 근데 지금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갭투기 자체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 때 계속했던 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는 지금 사라.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주거 사다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 그러니까 얼른 와가지고 이거 잡으세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야구장이 이렇게 있어요. 나가는 길이 한 게이트가 한 두서너 되어서 7군데쯤 있죠. 근데 한 군데만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말씀드리기 편하게. 그럼 여기 나가는 게이트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구 경기 끝나고 천천히 사람들이 줄 서서 나와요. 사고 안 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느냐? 불이야 하면은 사고가 나죠. 불이야 하면은 사람들이 부랴부랴 나오죠. 이건 드립아닙니다. 부랴부랴가 원래 부랴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랴부랴 나오면서 막 엉키고 하면서 막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차근차근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건데 언론에서 부랴 지금 당장 불나 너 지금 당장 튀어나가지 않으면 숨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니까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여기가 혼잡해지고 수요가 막 몰리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추겨가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은 거예요. 영끌족들이. 요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더 급하게 갈 이유가 없죠. 수요가 줄어들어요. 기다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거 사다리에 대해서 저희는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거 사다리가 왜 필요하냐? 사다리가 왜 필요해요? 집값이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사다리라도 걸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사다리조차 마련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고. 근데 이 집값 자체를 깎아서 낮춰버려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갈아타기 이런 이야기 하죠. 이렇게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으로 만들어야 된다, 집값을. 근데 왜 자꾸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다음 계단 올라가려면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주거 사다리를 놔줘야 되고 지금 뭐 특례 다시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계속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서 집값이 안 떨어지게 방어하는 거예요. 모든 정부가 규제하면은 주거 사다리 끊긴다고 난리치던 언론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집값 못 잡는다고 부동산 심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번 정부 왜 그 짓거리 하고 있느냐? 왜 특례보금자리론 또 풀려고 하겠어요?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집값 안 떨어뜨리려는 방법이 뭘로 하고 있어요? 대출로 하고 있죠.
가계부채 위기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버블 때 일본이나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미국보다 더 크게 쌓였는데도 부채를 더 제가 대출을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 쏟아가지고 대출 더 내드릴게요.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버텨지느냐. 아마 저거 특례 또 풀면은 경제성장률 IMF나 OECD에서 생각하는 경제성장률 더 떨어질 겁니다.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우고 있는 거죠. DSR. 자, 금감원장도 DSR은 건들지 말자고 할 정도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는 DSR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우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대로 요 질문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난다.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안 나와도 살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의 여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또 하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요, 지금 이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아직 남아있죠. 왜냐면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특례를 또 하게 되면은 뭐 집값이 올라가는 곳들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곳들이 조금 더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확실한데, 특례보금자리론, 즉 유동성이라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왜 마약이란 말이 딱 맞냐면은 수술할 때 쓰는 진통제는 마약이에요. 근데 수술을 위해서 좋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마약이 아니라 진짜 명약이 되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면 마약이 되는 거죠. 뭐 그 연예인들 뭐 많이 맞는다는 뭐 프로포폴, 그것도 사실은 원래 그 의학용으로 쓰는 건데 막 이거저거 하고 하다가 중독돼가지고 계속 맞는 거 아니에요. 마약이 된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요, 마약은요 계속 맞으면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막 떠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또 한 번씩 맞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안 돼요.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계속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내성이 생겨가지고 막 점점 더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많이 이야기를 해놨다. 이미 분위기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그리고요, 자, 예를 들어서 특례가요, 물론 풀어가지고 계속 풀 수는 있어요. 근데 특례가 가능한 수요가 100명이다. 그러면요 게시발로 한 30명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5명, 10명, 10명 이러면서 차츰차츰 수요가 줄어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썼느냐, 지금 한 80명 정도 썼다. 8, 90명 정도는 쓴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거래량도 어때요? 거래량 증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2월부터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다시 풀더라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왜 풀어도 떨어진다고 하고 안 풀어도 떨어진다고 하고 다 떨어진다고 하냐, 이런 부분만 꼬투리 잡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겠는데, 저희는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값의 절대값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돼야지 살 수 있느냐, 코로나 때처럼 완전 저금리 해가지고 DSR 시행 안 되고 완전 저금리일 때 대출 잔뜩 끼고서야, 잔뜩 껴도 영끌해야지 겨우 살 수 있는 가격이 그 가격인데, 거기서 지금 뭐 DSR 풀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걸려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특례나 혹은 뭐 대출 풀었을 때 사야 된다, 요거는 그때가 제일 비싸게 살 때입니다. 왜냐면 그때가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오르는 것처럼 부추겨지고 그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아니란 소리죠. 왜냐면 첫 번째는 DSR, 두 번째는 세계 경제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많이 쌓여버린 가계부채, 그리고 집값 거품. 요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서 하나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중에서 몇 개가 해결되고 하면서 연착륙도 되는 거고 내가 살 집값이 이것들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됐구나 하면은 그때서야 오르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